퀴즈를 낼게요. 지난 20년간 코스피가 연 몇 프로 성장했는지 아세요? 20년 평균이요? 20년 평균. 코스피의 그냥, 연성장? 그냥 단순 평균 한 걸로. 20년 전과 이제 오늘 지수 단순 평균을 그냥 20년을 나눴을 때 몇 퍼센트를 했는지 아세요?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5% 10%? 근접합니다. 4.6%고 그러면 성장을 안 했다는 거잖아. 물가 상승률보다도 하회하잖아. 더 충격적인 거는 역시 이래서 아파트를 사시는군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똑합니다. 로제가 아파트로 전 세계를 석권한 이유가 있었어. 이거는 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로제님 사랑합니다. 네, K-팝은 최고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또 아마존 살림을 아마존 살림. 제가 아마존 살림을 태우는 게 아니냐 했는데 너무 감동적인 댓글이 있었어요. 아마존 살림이 기뻐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여러와 하면 이제 같은. 안 기뻐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CO2를 그렇게 낭비하지 않은 그런 방송으로 봐주셔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약간 좀 럭셔리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배경도 있고, 그러니까요. 소품도 있고. 네, 네. 회사에서 투자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빼먹고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사실 저희 컨텐츠가 이제 유튜브만 있는 줄 아시는데 사실 팟캐스트 형식으로 되게 최적화해서 그렇죠. 저희가 원래 기획을 했던 거기 때문에 출퇴근하실 때, 운전하실 때 들으시라고 팟빵과 아이폰 팟캐스트에 네, 애플 팟캐스트. 들으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팟빵에도 올라가고 애플 팟캐스트에도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프로페셔널해 보이네요. 그렇죠. 네. 2주 만에 팟캐스터가 된 것 같아요. 팟캐스터가 됐죠. 그런 거예요? 네. 요즘 실감이 안 나는데. 요즘 세상은 내가 누군지를 그냥 정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네. 유튜버시잖아요. 중고등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50이지만 뽕이 차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네.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이번 주. 우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이 저를 샤라웃 해주셔가지고 저는 정치를 잘 모르고 뭐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뭔가 그래도 우리 스타트업 업계나 이런 테크 업계에 고민하고 있는 거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게 어떤 담론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무슨 내용이 잠깐 설명해 주시죠. 뭐 별 얘기는 아니고 뭐 이재명 대표님이 그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지분을 한 30% 정도 정부가 가지고 그 업사이드를 갖고 국민들한테 이걸 배분하면 세금을 안 걷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원론적인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셨는데 많은 또 정계에 있는 분들이 그게 말이 되냐 혹은 이게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그래서 비디오를 봤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30%를 뺏어서 나눠주겠다. 뭐 로빈후드도 아니고 홍길동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고 그런 회사를 처음부터 투자해서 키우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고 제가 듣기에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나 생각하다가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엔비디아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미합 중국의 엔비디아 지분 30%를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가 가져? 이런 식으로 오해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TSMC는 틀림없이 대만 정부가 초기부터 투자를 엄청 한 회사일 텐데 TSMC가 실제로 이 AI 관련주 시가총액 2위잖아요. 그래서 TSMC 역사를 봤더니 역시나 뭐 절반 정도의 지분을 대만 정부가 투자해서 시작했고 지금도 한 6점 몇 퍼센트 정도 의미 있는 지분을 갖고 있다고 나와서 챗GPT가 알려줘서 그럼 이 얘기는 해볼 수 있지 않나? 근데 제 대만 친구들은 슬프게도 TSMC가 그렇게 빵 터졌는데 살림살이가 하나도 안 나아졌다. 대만도 우리나라가 헬조선 부르는 것처럼 대만 친구들도 지옥섬이라고 부르거든요. 자기들. 그래요. 지옥도. 되게 비슷한 멘탈리티야. 애도 잘 안 낳고 싶고 결혼도 잘 안 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놀랍게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대졸 초임이 낮아요, 대만은. 그러니까 아무리 TSMC가 삼성전자를 이겨도 대만이 한국보다 살기 좋은가에 대해서는 대만 친구들이 쉽게 납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TSMC 같은 걸 만들 수 있냐? 그거는 대만 정부가 증명을 한 거죠. 할 수 있어. 근데 그랬을 때 이게 국부로 환원이 되냐? 혹은 국민들한테 다시 환원이 되냐?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글을 쓴 거죠.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 거라고 저는 동의해요. 근데 사실 뭐 취지가 그러니까 뭐 이건 그거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TSMC 처음 만들 때부터 이렇게
큰 회사가 될 줄 모르고 사실 한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간절하게 우리 큰일 났어. 삼성 저기 북쪽에 있는 우리 경쟁자 그 대한민국에 삼성전자라는 데가 있는데 너무 잘해. 그런 뭐 건 아니죠. 따라가 보자. 네, 뭐 네. 하여튼 뭐 그런 네. 식의 우리도 대표 선수가 필요해. 그래서 절박함에 만들었는데 되게 잘 됐다. 뭐 이런 건데. 근데 그 댓글들이나 요 담론이 그래도 저는 건강한 방향으로 조금 더 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뭐 알겠다.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근데 모든 스타트업이 다 엔비디아가 될 수 없는데 그러면 그런 데만 골라 투자할 수 있냐? 혹은 엔비디아 같은 거 우리 만들 수 있냐? 이런 질문으로 좀 질문의 방향을 바꾸셨는데 저는 되게 건강하다고 봤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얘기해야 될 게 그 정도로 국가 주도로 뭔가 투자를 해서 30%면 정말 메이저 쉐어잖아요. 그렇죠. 그 메이저 쉐어를 국가가 가지는 기업이 과연 이 한국적인 풍토에서 뭐 KT 같은 공기업 보면은 지금 공기업도 아니죠. 사기업이지만 정부가 CEO 선정에 관여하고 이런 관행을 가진 나라에서 엔비디아 같은 창의력 기반의 회사가 나올 수 있냐? 이런 질문부터 한국이 별짓을 다 해도 엔비디아가 나올 수 있는 땅이냐? 뭐 이런 것까지. 저는 이 담론은 그런 포스트 엔비디아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답해줘야 될 영역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뜯어보면 벌써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접 그 주주명부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인데 그렇죠. 들어가진 않죠. 하지만 모태펀드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들이 출자를 받고 있고 국내에서 지금 전체 투자되는 규모의 4분의 1 정도가 모태펀드가 출자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유니콘 모두 다 그 모태펀드에서 출자한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이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벌써 정부는 그 역할 민간에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 그걸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할 거냐, 얼마나 많이 직접적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얘기지. 벌써 하고 있는 얘기여서. 오영 그렇게 우리 시청자들을 그렇게 낮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 모태펀드가 이미 굉장히 많은 벤처펀드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이런 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고 독한 걸 기대하세요.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일단 해야 yes or no. 엔비디아 포스트 엔비디아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엔비디아 경쟁자, 엔비디아를 경쟁자로 놓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 퓨리오사, 퓨리오사 AI가 메타 인수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터졌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또 불려가셔가지고 또 투자 많이 해주신 DSC 대표님까지 가셔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미국에 뺏길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통 크게 한번 투자를 해서 키워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yes or no로 퓨리오사가 미국의 빅테크인 메타 등등에 인수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은 길이다. 아니다. 정부가 몇 조 박아가지고 코리안 그 K 엔비디아를 키우는 게 낫다. 1번, 2번. 참고로 우리 오형 헌님은 US 시티즌이십니다. 미국의 애국자시라는. 그래서 제 댓글에 이렇게 영어를 많이 써가지고 판교 사투리가 많다고 그러시는데. 보스턴 사투리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제일 편합니다. 제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영계국어인. 연계국어라서. 뭐 아무튼 여기 미국인과 한국인인데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심플 앤서는 예스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파는 게 낫다. 메타에 인수되는 게 한국을 위해서 낫다? 한국을 위해서 낫다는 아닌 누구를 것 위해서? 목적어가 중요하지. 창업자와 투자자를 위해서는 메타에 인수되는 게 오케이. 낫겠다. 이제 그러니까 창업자와 투자자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컨센서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저는 창업자의 행복이 넘버 원인 것 같아요. 다음은 투자자의 행복. 투자자의 행복과 거의 비슷한 스코어로 직원 행복. 그래서 저는 창업자의 행복 그리고 이 직원분들과 투자자의 행복을 위해서가 기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뭐 이런 좀 사회적인 임팩트일 텐데 그때 메타가 낫다. 그럼 네. 왜 그럴까요? 뭐 이럴 것 같아요. 뭐 저희도 완전 초반부터 필요사 봐왔지만 저희가 좀 꿈에 나옵니다. 퓨리오사 대표님이 굉장히 독특하시잖아요. 장발에. 그 토스의 그 이승건 대표님 이후로 이제 퓨리오사 대표님 나오고 있어요. 네. 제 꿈에 나오신다는 거는 굉장히 복 받으신 거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창업자 관점에서는 아마 답답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칩이 나와서 잘 작동되면 그 다음에 이걸 엄청나게 써줘야 되는데 누가 빨리 써줄까? 메타가 고객이면 좋겠지만 과연 메타도 자기네 칩 만들고 싶고 구글도 자기네 칩 만들고 싶고 언젠가는 만들면 그러네. 언젠간 내가 도태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플랫폼 경쟁은
플랫폼들은 다 자기 집 만들고 싶어 할 거거든요. 심지어 오픈 AI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러거나 엔비디아거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생태계 안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전 나쁜 기회가 아닌 것 같다. 몇 가지 과거가 좀 흘러가요. 첫 번째 플래시백은 뭐냐면은 옛날 옛적에 삼성이랑 애플이랑 같이 칩을 만들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A 시리즈 칩 있죠. 그 네네. A 시리즈 칩을 제일 먼저 만든 건 삼성이었거든요. 애플이 직접 그걸 만들 수 없어서 삼성과 같이 협업을 해서 애플 고유의 이제 실리콘을 만들었죠. 그 전에는 이제 인텔에 의존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만들 때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는 삼성의 되게 큰 승리야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설계는 애플이 직접 하는 방향으로 갔고 생산은 TSMC가 하는 방향으로 가서 삼성은 파운더리로서의 가치도 못 가지고 설계한 회사로서의 가치도 못 가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결말을 맞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빅테크는 달리 이름이 빅테크가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가 이제 진짜 블랙홀처럼 진공청소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최근에 MS 뭐 양적 컴퓨터 직접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사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메타에 내가 합체를 하면 메타 일부가 돼서 더 커질 수 있는데 메타랑 경쟁을 하면 메타는 그래 필요성 됐어. 딴 거 사면 되지 뭐. 그러면 그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아주 옛날에 인스타그램이 이제 페이스북 그 당시 페이스북에 인수가 될 때 1빌리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쵸. 와 페이스북 미쳤다. 그때 직원이 60명인가밖에 안 됐어요. 네, 저걸 어떻게 1빌리언 주고 사지? 이게 이제 대부분의 논리였단 그리고 말이에요. 그 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유튜브를 인수했을 때 심지어 구글 비디오라고 유튜브 경쟁 맞아요. 서비스가 있었거든. 근데 맞아요. 구글 비디오 없애고 유튜브를 샀단 말이야. 맞아요. 야 사업 진짜 못하네 막 이랬는데 그때 유튜브 가치 지금 한 뭐 1000배 만배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좋은 시작을 스타트업이 할 수도 있고 커져서 구글이나 이제 메타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인스타그램이 메타가 아니었으면 또 이렇게 성장 못할 수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인스타그램이 메타를 이길 수도 있는 상황도 올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확률보다는 메타가 인수를 해서 지금 인스타그램이 유지가 되고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어서 사실 창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되겠지만 뭐 매각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준을 창업자의 행복 혹은 뭐 구성원들의 행복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창업자와 구성원들은 사실은 제가 뭐 감히 짐작하건데 빨리 돈 많이 벌고 엑시트해야지가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세계 끝판왕을 찍고 싶다인데 부스터가 필요한 거죠. 이 추진체가 필요한 거야. 근데 그 추진체가 안타깝게 한국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왜 깊게 공감할 수밖에 없냐면 또 하나 플래시백을 해보면 과거로 돌아가 보면 왜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올라오는 인텔에 팔아먹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 빨리 저희가 현금화하시고 싶어가지고 그게 0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또 오래 하면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때 제가 연봉이 얼마였더라? 5천이 안 됐어요. 저도 근데 막 결혼하고 뭐 먹고 살아야 되고 아파트 한 채 장만할 수 없는 그런 참절비절한 마음이었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뭐 5%도 안 되고 그거보다 더 큰 동의는 뭐였냐면은 근데 저희가 하던 일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얼굴 인식이나 물체 인식 같은 뭐 지금으로 치면 AI죠. 그런 되게 옛날 AI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저희 경쟁사가 대만에 하나 있고 저기 스웨덴에 하나 있고 뭐 미국에 하나 있고 뭐 이랬는데 걔들이 자고 일어나 보면 신문에 뜨는 거예요. 애플이 인수, 뭐 퀄컴이 인수, 뭐 페이스북이 인수. 근데 내가 그 스웨덴 대만 회사랑 경쟁해서 이길 자신이 있었는데 애플하고 경쟁해서 이길 자신은 없더라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갑자기 인텔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저희 주주긴 했지만 그 전화도 되게 이제는 이걸 이제 말할 수 있는데 007 작전 같았어. 갑자기 그 저랑 친하게 지내던 그 인텔이 투자한 회사 대표님이 인텔에 인수가 돼서 인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분 덕분에 인텔이 저희 회사 고객이 됐는데 저희가 열심히 AI 엔진을 제공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중이 어떤 잭이라는 사람이 너한테 전화를 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인텔 캐피탈 사람인데 친하게 잘 지내? 그러고 전화를 딱 끊은 거예요. 투자를 더 해주려고 그러나? 그러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분이 무슨 007 영화에 나오는 통보처럼 우리는 너희 회사를 지난 6개월 동안 살펴보았고 인수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고 내가 다음 주에 한국에 간다.
근데 내가 아니. 한국에 이틀 동안 있을 거고 호텔방을 빌려놨으니 거기 와서 우리가 밸류나 이런 조건에 합의를 하면 인수를 할 거고 아니면 난 갈 거다. 끝. 그러고 전화를 딱 끊는 거야. 이 메시지는 5분 뒤에 폭파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예의가 없는 방법 아닙니까? 예. 아니죠. 실용적인. 판례 이런 사주신 분을 제가 욕하고 싶지 의사도 않아요. 물어. 근데 그분이 온 날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북한에서 그 김정일이 사망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너 사실 CIA 스파이지 뭐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 이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저희가 협상에 성공했고 그 뒤에 일사천리로 돼서 이제 M&A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결정한 이유는 다 빅테크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도 아군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인텔이라는 아군을 얻어서 저희는 더 전 잘 됐다고 믿고 실제로 인텔에 인수된 이후에 저희 서울 오피스가 인텔의 AI R&D 센터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최근에 인텔이 진짜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졌거든요. 정말 최근에 이제 없어졌다고 하던데 네. 그 전까지 거의 10년 이상을 그 AI 연구 센터로 버텼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저는 오히려 한국 생태계와 미국 생태계 뭐 전체 인류에 다 기여하는 길이 아닌가. 올라웍스도 사실 한국 주주가 있으셨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필요사도 한국 주주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엑시시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한국 경제의 방향성에 물론 이제 기술 유출 차원에서는 뭐 미래를 안 가봤으니까 아직 뭐 예단하기 힘들지만 캐피탈 게인 관점에서는 그게 또 한국의 자본시장으로 다시 흘러 들어올 거고 또 그게 국부로 또 쌓일 거고 왜냐하면 대부분 다 모태펀드 받으셨고 그쵸. 뭐 산업은행에 투자하셨고 이랬을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선순환 과정에서 이런 경험이 쌓여가는 게 굉장히 훌륭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게 막 국가 산업으로 너무 키워야 되고 뭐 쓰신 것처럼 넥스트 포스코가 돼야 되고 근데 그 정도로 할 인프라적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맞아요. 어떻게 오늘 내일 이틀 줄 테니까 호텔방 와서 얘기하는 의사결정을 1년만 기다려달라. 한국 정부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굉장히 뭐 좀 그 창업자한테는 좀 잔인한 얘기 아닌가. 하루 이틀의 의사결정으로 돌아가는 실리콘밸리 시기에 우리가 뭐 백년지 대계를 세워도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초단위, 분단위로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팩트를 좀 약간 까보는 이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얼마나 모태펀드 자금을 운용하고 있죠? 저희 회사요? 네. 대략 한 2,800억 정도 저희가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모태펀드가 이제 출자해주신 펀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네. 5개가 넘기 때문에 맞아요. 전체 금액으로만 보면 그래도 뭐 한 5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 이제 그 통계만 놓고 봤을 때 한국 펀드의 한 4분의 1 정도를 모태, 산업은행, 성장금융 그렇죠. 등의 공적 자금. 정책 자금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만 보면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중이가 원래 페이스북에 포스팅했던 그 내용으로 보면 벌써 그 역할을 되게 많이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더 많아져야 되긴 하지만 전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 다시 왔을 때가 한 10년 전인데 그때 한국은 왜 이렇게 정부 주도로 뭐가 이렇게 돌아갈까에 대한 답답함이 좀 있었어요. 이 미국인의 관점. 네. 빨리 뭔가 이게 시장이 좀 알아서 할 수 있는 이렇게 투자가 잘 되면 민간인도 투자하고 기업도 투자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다먼트 펀드라고 해서 이제 대학 기금 맞아요. 뭐 이런 것들 뭐 지방 정부, 펜션 플랜 펜션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자하면 모태 펀드 역할이 좀 축소되면서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한국은 그냥 경제 규모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체력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아직 정부가 할 일이 좀 또는 정부 주도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모태 펀드나 아니면 한국의 어떤 이제 벤처 투자의 정책들을 좀 보면 꽤 성숙해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모태가 이제 펀드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직접 투자하는 펀드에 출자해주는 펀드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 또 출자해주는 이제 뭐 과기부에서도 출자하고 그렇죠. 산자부에서도 출자하고 뭐 중기부에서도 당연히 출자하면서 운용도 하시고 이러는데 또 산업을 끌어들이려고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코리아 펀드라는 거, 뭐 저희도 작년에 이제 받았지만 기업들이 들어오면 또 거기에서 매칭해서 출자를 해서
뭔가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모티베이션도 좀 만들어주는 순선한의 역할을 좀, 선순환. 정말 제가- 연계국어구만. 제가 네. 한자에 특히 약해요. 네. 제가 최근에 동맥경화 뭐라 그랬죠? 경맥동화. 경맥동화라고. 네. 깜짝 놀랐어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가 동맥경화가 온몸에 올 뻔했어요. 아, 네. 네. 자유 모자라. 얼굴이 새빨개졌어. 네. 어제 4시간 잤습니다. 알았어요. 네. 아, 계속해 보세요. 어디까지 했어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아니, 선순환까지 했어요. 그래서 선순환. 선순환 구조를 되게 잘 만들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걸 스마트하게 하면 한국만의 어떤 그 정부 주도의 벤처 생태계가 건강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루 아침에 뭐 서울대 카이스트 뭐 그 인다만 펀드가 막 커져가지고 막 뭐 몇 조씩 출자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인다운먼트 펀드가 뭐예요? 그 이게 독자들이 이거 욕하지. 네, 죄송합니다. 이건 판교를 넘어서 외계어잖아. 네, 인다만 펀드는 그 학교가 운영하는 기금이에요. 예를 들면 학교 운영 기금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렇죠. 네, 학교 운영 기금입니다. 반성하세요. 학교 운영 기금인데 이제 졸업생들한테서 이것도 받고 그러네. 학교가 버는 뭐 수익성도 있잖아요. 근데 학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걸 통해서 또 장학금도 주고 이런 걸 하는데 학교도 돈을 잘 굴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거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립학교들, 스탠퍼드. 뭐 스탠퍼드, 하버드, 뭐 MIT 이런 데들이니까. 근데 한국은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한 역사도 짧고, 그렇죠. 예, 한국의 사학들은 오히려 정부 지원이 아니면은 망할 수도 있는 그쵸.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예. 거꾸로. 그리고 또 그 퇴직연금들도 펜션 펀드. 굉장히 큰 손들인데 사실 우리나라도 뭐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전 세계에 뭐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손이긴 하지만 사실 그런 큰 손에 비해서 이 벤처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가 또는 기타 다른 이제 뭐 미국 같은 벤처 선진국에 대비해서는 좀 열악하다 보니까 아직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심지어 국민연금이 그냥 상장주에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니까 이런 모험자본 투자를 공적자금으로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기억나는 굉장히 좋은 우리 모태펀드와의 추억이 있는데 저희는 엑셀레이터 관련된 법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엑셀레이터를 표방하고 만들어진 회사잖아요. 13년 전에. 그러니까 그냥 일반 주식회사였거든요. 근데 그런 엑셀러레이터 같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냥 엑셀레이터를 표방하는 회사에 기회를 줘야 된다고 모태펀드가 이런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는 회사를 위한 특별한 좀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결성한 펀드가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10억을 출자하고 모태펀드에서 무려 40억을 출자해 주셔서 80%죠. 그래서 50억짜리 펀드를 처음 만든 게 퓨처플레이가 지금 거의 한 3천억에 가까운 AUM이지만 첫 번째 펀드 역사였거든요. 그전엔 저희가 자기자본 투자를 했었고 성과가 좋았나요? 우리 대한민국 국부에 기여했습니까? 뭐 엄청 좋았죠. 예, 뭐 엄청. 어디 들어갔어요? 뭐 그 작년에 상장한 이제 SOS랩. 여러분 SOS랩 주가를 보십시오. 불사조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 이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네, 없지만 저희는 예. 다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비대면으로 사실 대출 비교 플랫폼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핀다. 그렇죠. 핀다. 네, 도 있고 그리고 지금 품고란 서비스로 네이버에서 저희가 커머스를 주문하면 당일 배송해 줄 수 있는 풀필먼트 서비스하고 있는 두핸즈. 두현즈.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뭐 내놓으라 할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첫 번째로 모태펀드가 아니었으면 결성 못할 펀드 때문에 그 광주과기원 골방에서 강아지를 키우던 우리 정지성 대표님을 포함한 SOS의 창업자들을 라이다 회사를 만들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맞아요. IPO까지 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도 그런 경험을 이미 한 거고 80%나 되는 지분율을 갖고 있는 펀드가 그런 좋은 성과를 냈으면 그 돈이 다시 모태펀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그러면은 돌아가죠. 모태펀드가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진짜 그걸 국고에 다시 기여를 하고 우리는 세금을 좀 덜 내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고 있을까요? 뭐 아직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태펀드가 한 10조 정도 지금까지 출자했던 거로 알고 있고 평균적으로 한 1.4배 정도 리턴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4조밖에 안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뭐 10,000원이 있으면 40% 벌어봐야 14,000원인데 100억이 있어서 40% 벌면은
14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모의 차이는 좀 있다. 하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다. 네. 네. K 엔비디아론의 문제가 자꾸 이 손가락을 엔비디아로 써서 사람들이 100배, 200배 이런 거를 기대하니까 그게 됩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100배 해야죠. 100배 해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100배를 노력하셨지만 회사가 망했네요. 이런 경우 너무 많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태펀드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태펀드는 그래도 운영이 꽤 잘 되고 있다. 이거 왜냐면 계속 수익을 내고 있고 사실은 정부가 계속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돈을 넣은 게 아니고 절대 자생적으로 아니죠. 번 돈 갖고 또 재투자를 하시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그 커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걸 다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 돈을 다시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 모태펀드 바깥으로 이걸 배분할 수 있는 역량까지는 아직은 안 됐다. 아니죠. 아직은 아니지만 국부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K 엔비디아론으로 돌아오면 이런 식으로는 좀 어렵잖아요. 20년을 열심히 해서 좋은 준수한 결과를 냈는데도 세금 감면까지는 못 갔다라고 하면 이게 현실성이 있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한 10조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이제 로봇 얘기도 이제 뒤에 가면 할 거지만 이런 피지컬 인텔리전스, 로보틱스 AI, 리얼월드 인텔리전스 뭐 요 영역에 있는 회사들이 미국에서 설립되자마자 펀딩을 막 1조씩 받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시드 펀딩으로 1조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모태 펀드 사이즈가 10조면 이 게임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다 짐 싸갖고 가야 돼요 어디? 뭐 갈 사람은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갈 거잖아요. 저희도 가야죠. 어딜요? 어디든 가야죠. 그러니까 저희는 돈을 받으러 간다고? 돈도 받으러 가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투자도 하러 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이게 너무 이렇게 막 한국 회사다, 뭐 또는 한국 펀드다, 뭐 이거에 너무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 시장이 정말 뭐 10조 된 회사를 백킹할 수 있는 체력이 올라올 때까지는 사실은 창업자가 그 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있는 데 가서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나의 꿈이 넥스트 엔비디아인데 당장 내일 10조가 필요해라고 하면 사실은 냉정하게 전 세계에서 미국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한국에서 태어난 게 죄도 아닌데 미국 애들은 그냥 자기 동네 친구가 심사역이고 그래서 이제 뭐 앤더슨 호로이츠나 코슬라나 세코이어 돈을 이렇게 툭툭 받는데 우리는 그거 하려면 짐 싸가지고 미국에 이민 가듯이 가가지고 뭐 안 되는 영어로 문 두들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가 미국에 있는 돈 많은 아저씨들 잘 이렇게 살살살 해가지고 LP로 끌고 와서 우리도 몇십 조짜리 펀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퓨처플레이 13년 했는데 못 만들었잖아요. 그런 펀드. 이제 노력해 보려고요, 더. 네. 미국인인데 그럼 미국 자본을 한국에 끌고 오는 그런 문익점 역할을 했었어야지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네. 듣보라 가지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면은 내가 그 깜냥이 있는 창업자면 그냥 미국 가서 펀딩 받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길이고 또 하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국의 VC가 글로벌한 영향을 가지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저희 사우디아라비아도 가고 그럼요. UAE도 가고 일본도 가고 해서 그 글로벌한 펀딩을 받아서 LP라고 하죠. 리미티드 파트너. 저희 펀드의 출자자를 LP라고 부르는데 저희 같은 운영하는 회사는 GP라고 부르고 이런 LP들을 많이 모아오는 게 이제 또 하나의 길이잖아요. 맞습니다. 첫 번째 거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두 번째 거를 실행하려면은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한국의 브랜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한국 VC인데 출자 좀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 꼬레야 그러고 이게 돈을 넣을 정도의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알려졌냐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냥 개인기죠. 저희의 역량.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뚫을 수 있냐. 1번, 2번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그걸 만들어내신 분들도 이제 종종 있으신데 1번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좀 챌린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어제 국회였잖아요. 그거 뭐 얘기했대요? 그럼 국회에 간 거는 죄가 아니잖아. 가서 뭐 네. 그럼 뭐 이제 그런 뭐 정책 간담회 같은 거를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얼마나 매력 있는 시장인가에 대한 사실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퀴즈를 낼게요. 지난 20년간 코스피가 연 몇 프로 성장했는지 아세요? 20년 평균이요? 20년 평균. 코스피의 그냥, 연성장? 그냥 단순 평균 한 걸로. 20년 전과 이제 오늘 지수 단순 평균을 그냥 20년을 나눴을 때 몇 퍼센트를 했는지 아세요?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5% 10%?
근접합니다. 4.6%고 그러면 성장을 안 했다는 거잖아. 물가 상승률보다도 하회하잖아. 더 충격적인 거는 역시 이래서 아파트를 사시는군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똑합니다. 로제가 아파트로 전세계를 석권한 이유가 있었어. 이거는 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로제님 사랑합니다. K-팝은 최고예요. 네. 코스닥은 더해요. 그렇지. 1점 몇 프로예요. 아니 코스닥은 성장주가 담기니까 네. 성장률이 더 커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뭔가 되죠. 무슨 마이너리그처럼 말이 안 돼버렸어. 돼요. 근데 S&P 500은 그치. 한 12% 정도 되고요. 음. 그리고 나스닥은 거의 한 22% 정도 돼요. 그게 그러니까, 맞죠. 그게 맞지. 근데 그러니까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글로벌하게 보면 내가 이제 같은 돈이 있다라고 하면 maybe 그냥 그 리스크를 해칭하는 차원에서 아시아에 좀 넣어야 되니까 일본 조금, 한국 조금 이렇게 알로케이션을 넣어야지라는 의사결정을 제외하고 전략적으로 여기는 정말 성장을 하고 있어 이 시장은 이래서 넣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우디 오일 부자예요. 그러면 한국의 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을 내가 대겠다 이 결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한국의 상장 시장, 자본 시장이 너무 무너져 있으니까 아니 한국 스타트업들이 한국 증시에만 상장될 거면 나는 회수를 못 할 것 같아. 내 돈이 아까워. 안 해.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처럼 아니 한국에서 창업한 스타트업들은 다 미국 증시에 상장합니다. 그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스타트업들의 종착지가 미국 증시여야 된다. 사실 그걸 보여준 데가 쿠팡밖에 지금 없는데 쿠팡은 참고로 처음부터 미국 회사였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미국 회사였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했지만 종착지도 그러니까 미국 회사로 심지어 만들어졌지만 다시 한국으로 와서 한국 증시에 특례 상장 시도한 회사들도 있으니까. 근데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게 맞는데 향후에는 코스닥 코스피가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매력적이어도 사실 챌린지가 남아 있어요. 한국은 뭐예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세제 혜택이 별로 페이버러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만난 해외 출자자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똑같이 수익률이 나와도 우리는 뭐 심지어 중국에서 벌면 너희보다 텍스 훨씬 덜 내는데 나한테 그냥 이펙티브한 리턴은 너네가 훨씬 낮은데 내가 너한테 왜 출자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입이 딱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냉정하게 글로벌하게 한국이라는 곳이 투자처로서의 매력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개인기로 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한테 출자해 줘야 되는 이유가 엄청나게 명확해야지만 사실 설득 논리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코스피 코스닥이 그 정도 성장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정도 성장하면 안 되잖아요. 30% 40% 더 해야죠. 100%를 보여줘야 사실 되는 거니까 그런 사례가 사실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해외 자금이 굉장히 열심히 들어왔던 섹터가 있죠. 예를 들면 K컬처로 상징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로제 얘기를 제가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떡밥 회수를 하려고 뭐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해외에서 보기에 한국은 딱 두 개밖에 가진 게 없는 나라예요. 컬처와 테크. 맞아요. 그러니까 컬처와 간기를 테크가 어떻게 갈 것이냐가 이제 우리가 남아 있는 화두인데 하이 간질간질합니다. 근데 가능해요. 가능하고 그리고 전 하실 거잖아요. 해야죠. 여러분 이게 박제가 될 겁니다. 네. 10년 뒤에 권호영이라는 사람이 그런 해외 LP를 끌고 와서 메가펀드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우리가 다 지켜볼 뭐 겁니다. 메가펀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못하기만 해봐요. 아니 그거를 이제 어쨌거나 설득하는 과정은 결과물로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저희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근데 창업자분들은 저희가 뭐 막 몇 조를 되는 거를 기다려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분들은 한국에서 퓨처플레이한테 투자를 받으시고 먼저 빠르게 미국 가서 세코야도 만나고 이렇게 또 홍보를 살짝 끼워넣나? 훌륭한 대표님이시네. 돌아가시 전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도 만나고 다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 안 하는 거는 그 막 큰 회사들 있잖아요. 뭐 스페이스X 뭐 이렇게 정말 뭐 몇십 조, 몇백 조씩 그렇죠. 레이징하는 회사들은 다 미국에서만 안 해요. 한국 시장 다 돕니다. 아니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니까. 전 세계 로드쇼 다 해요. 어차피.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PB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은행에 있는 PB랑 이제 증권사에 있는 PB 분이 있는데 자꾸 너무너무 좋은 대박 상품이다 그러고 뭔가를 들이미는데 X.AI 투자 요청서
뭐 그럼요. 무슨 오픈 AI 투자 요청서. 내가 저는 창업자를 만나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샘 알트만이나 일론 머스크를 제가 만날 수 있으면 제 돈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까였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와서 이렇게 뺑뺑이를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전 세계의 돈을 이렇게 일전이라도 갖고 오려고 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죠. 그럼요. 결국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중요하긴 한데 음. 내가 누구고 그리고 전 세계의 자금을 설득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능력이가 있는지가 인맥.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또 쫄 필요는 없지 않나. 네. 네, 네. 항상 스테이 헝그리. 그리고 스테이 그러면서도 우리는 싱크 빅. 이 정도 영어는 알아들으시죠? 네. 저도 되게 이렇게 천박한 영어밖에 못 써서. 그 아까 하던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죠. 네. 결국은 저는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한국 법인을 만들었으니까 종착지는 한국 증시일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이 마치 무슨 얘기처럼 들리냐면은, 너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야구 선수니까 너는 KBO에서 뛰어야지. 메이저리그는 못 가. 이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박찬호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네가 골프 선수면 한국에 있는 조그마한 이 골프 리그에서 뭐 상금 받아야지를 박세리님이 깼고, 또 EPL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 우리 흥민손, 이런 그 프로 선수들의 성공기를 보면은 진짜 프로페셔널들은 사실은 애국심 당연히 갖고 있죠. 국가대표로도 뛰고. 근데 오히려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인류가 만든 최대 리그에서 뛰고 싶어 한다. 그게 스페인이 만든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건, 영국이 만든 EPL에서 뛰건, 미국이 만든 뭐 메이저리그에서 뛰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한국을 대표하는 내가 기업이야라고 하면 당연히 뉴욕 증시에 상장해야지, 당연히 나스닥에 상장해야지, 이런 생각을 왜 못할까?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는 알죠. 족쇄가 있는 거죠. 미국에 당장 가서 VC 투자를 받으려고 해도 델라웨어 C컵입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델라웨어라는 주에 등록된 C 형태의 회사입니까? 그게 이제 미국 VC가 투자하는 템플릿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창업자들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는 한국에서 한국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한국 VC 돈을 받았는데, 내가 미국 가서 VC를 만나보니 우리 법인을 미국으로 플립을 하라고 하네. 미국 회사로 만들라고 하네.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가야지 이런 진짜 자본시장의 메이저리그에 진입할 수 있는 걸까요? 전 사실은 자본시장의 메이저리그는 본질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물론 이제 과정 자체가 우리가 막 그 한 뭐 10년 정도 돈 못 벌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뭐 델라웨어 C컵을 만들면서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좋은 훌륭한 회사가 됐냐 그러면 한국 회사여도 나서 상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국가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가는 과정 자체가 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중간에 VC 투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VC 투자를 받아도 심지어 한번 한국에 상장된 회사도 뭐 아이디어를 발행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상장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업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쵸. 특히 로보틱스나 AI의 경우에 만들자마자 시드 펀딩으로 몇 빌리언을 받아버리는 경쟁자를 이기려면 우리 네. 그 절반이라도 받겠다 그러면 한국에 소화가 안 됐을 때 어떤 결정해야 되냐. 그런 뭐 다시 한번 이제 창업자의 마인드로 빙의하면 가야죠. 가야 되고, 뭐 가야 된다라는 게 뭐 법적으로 간다라기보다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나 미국에서 사업해야지 이러면서 그렇죠. 그냥 무모하게 우리 가시는 또 분들 꽤 그렇게 많으신데, 시도했다가 또 잘 안 된 케이스도 너무 많이 알고 저희도 있잖아요. 되게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13년 전에 처음 만들었을 때 컴퍼니 빌딩을 하면서 다 무모한. 미국 법인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법무 비용만 굉장히 많이 쓰고 이게 숏컷이 아니다라는 걸 배웠는데 말이죠. 창업자분들한테 사죄 한번 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배움이 적어서. 저는 그 인텔의 회사를 팔 때 우리 회사가 델라웨어 C컵이었으면 3배는 더 받지 않았을까라는 한이 맺혀가지고 제가 그 한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런 걸 제안 드렸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질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창업자면 뭐 필요하면 가야죠. 저라면 그런 큰 펀딩을 해주는 투자자가 법인을 델라웨어 C컵으로 하면 내가 투자할게 하면 할 것 같아요. 굳이 그 전에 할 필요 있을까? 굳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날릴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서, 그런 준비가 된 회사들은 지금 시점은 한국은 어쨌거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할 테니까 가셔야 되지 않나? 아까 그 피리오사의 메타 인수권 얘기할 때 이미 정답은 전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창업자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그 직원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미국 회사가 되더라도
큰 자본시장과 연결해야 된다가 전 정답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랬을 때 특히 이제 정치권이나 아니면 이런 맥락을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기술을 팔아먹었냐 미국에 왜 국적을 갑자기 미국으로 바꾸냐 우리 국부가 뭐 미국에 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정 부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어떤 특정 나라에서 회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아기를 키울 때 온 마을이 키운다고 하잖아요. 비슷하게 그냥 단순하게 돈만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이 하지만 뭐 정부 지원 사업, R&D 사업, 국가 보조 사업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하니까 그럼 거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세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나라가 도와줬으니까 이 나라에서 커야지라고 하면 진짜 큰 회사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한국에서 난 회사가 글로벌 회사가 돼서 그 회사가 다시 한국에 다시 페이백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것도 좀 성숙된 사고의 전환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페이백의 방법이 뭘까? 한국의 지사를 만들어서 채용을 많이 하고 한국 연구자들 지원하고 하면 페이백일까? 요즘 뭐 저도 맨날 이 얘기하고 다니지만 카이스트나 서울대 탑 AI 연구진들이 GPU가 없어서 연구를 못 하는데 사실 GPU만 사주면 그게 네이버건 엔비디아건 뭐 메타건 다 저는 영국에 기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셋 다 안 그럼요. 하는 게 문제지 지금. 그러니까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어느 나라 국적이냐, 뭐 자본시장에서 어디 붙어 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기여는 너무 많죠. 기여는 사실은 뭐 텐저블한 것부터 생각해 보면 자본이 한국 자본이 들어갔을 테니까 다시 자본이 몇 배가 되어서 회수가 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거기에서 그만큼 글로벌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대부분 한국인일 거잖아요. 그게 생기는 순간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돈으로만 이걸 보는데 그걸 네. 통해서 훈련된 글로벌한 인재가 많이 생겨난다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인적 자원. 어마어마한 경험이죠.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건 그 사람들이 또 나와서 창업하고 또 글로벌 비즈니스 만들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훌륭한 사회지. 그냥 너무 한 도메스틱에 그냥 갇혀서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나. 사실 이게 저는 하도 이게 여러 군데 다니고 살면서 그런 생각이 더 정립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내셔널리즘보다는 글로벌 시티즌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훨씬 더 건설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우리 K 엔비디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글로벌 시티즌까지 왔는데 각자 한 문장씩으로 이런 지금의 상황 혹은 진짜 글로벌리 챔피언을 만드는 방향, 철학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요 얘기는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먼저 어떻게 할까요? 정리하실 거? 전 한 문장으로 생각하면 쫄지 말자. 예. 창업자도 그렇고 뭐 투자자도 그렇고 심지어는 정부도 그렇고 쫄 필요 없다. 예, 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기회가 있고 뭐 저희 계속해서 그래왔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지난 뭐 7, 80년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 다만 너무 좁게 보지 말자. 예, 우리의 무대가 이제 좀 글로벌 확장이 되는 거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좋은 결과 있겠다. 쫄지 말자. 네, 쫄지 말자. 어떠세요? 너무 좋고 저는 인류의 관점에서 생각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 그 수학 과학 전공한 분들 아시겠지만 로컬 맥시마가 있고 글로벌 맥시마가 있는데 전체에서의 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찾아지는데 요 조그만 영역에서의 그 최선을 찾으려고 하면은 계속 이제 실패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을 잘 살게 하는 길은 전 없는 것 같아요. 인류 전체가 잘 살아야 그 중에 한 지역인 한국도 잘 사는 거고 인류 전체가 잘 사는 공존 공영을 한국이 리딩하면 저는 그만큼 좋은 것들이 맞아요. 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 트럼피즘을 통해서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게 저는 건강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뭐 우크라이나가 잘했냐, 뭐 어디가 잘했냐, 뭐 이런 얘기 할 정도의 제가 식견은 없긴 하지만 그게 인류의 관점에서 트럼프가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미국 이기주의 관점에서 의사결정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하다. 우리가 전체 인류 관점에서 만들어 놓은 걸 퇴보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야 미국도 트럼프가 나서서 뭐 중국은 시진핑이
각각 국가 이기주의로 갈 때 비록 코딱지만한 나라지만 한국은 훨씬 더 인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좀 줬을 때 거기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 뭐 한국인 스포츠 선수로서 박찬호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냥 야구 선수로서 박찬호는 위대한 거고 우리 흥민소는 축구 선수로서 위대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한국인이네. 음악이 정말 좋아서 나는 빠져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BTS고 이게 한국말이라는 거네. 이랬을 때 이게 김구 선생님이 이야기한 문화의 힘이 아닌가. 오바했나?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너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 지금 피폐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남고 내 가족이 살아남고 우리 결애가 살아남고 이런 얘기에 너무 매몰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일본하고 경쟁하고 미국하고 경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AI랑 경쟁해야 돼요. 로봇이랑 경쟁해야 된다고요. 그런 질 것 같은데. 네, 휴머니티가 어디로 가느냐 요 관점에서 좀 대승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요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시죠.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시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친한 변호사님을 만났는데 로펌에서도 이제는 그 젊은 변호사들 채용을 좀 꺼린다는 거예요. 어떤 법조문을 참고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그냥 계약서 던지면 알아서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작성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준에 이르는 변호사를 키우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맞아요. 몇 년이 걸려도 못하는 변호사도 있고 그리고 이 변호사를 채용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검증도 어려운데 그런 제품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공포심